12.3 비상계엄 사태 47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파장이 큰 만큼 또 여야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전국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나왔는데 소식 언제 접하셨습니까? 저는 새벽 한 6시쯤 제가 눈을 뜨고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언제 사실 그 결정이 날지 알 수가 없었고 또 보통 이렇게 중대한 일이면 아침에도 이제 결정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밤을 꼴딱 세울 필요는 없겠다 싶고 한 6시쯤 눈을 떠서 딱 봤더니 이미 그때는 이제 그 발표가 나고 서부지법이 뭐 완전히 그 폭력적인 어떤 시위로 물들었던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그런 사례가 또다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헌재 심리를 제대로 치러내서 인용을 하든 아니면 기각을 하든 모든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려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라면 봐라 내가 이렇게 구속됐으므로 나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절차적인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방어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그 지지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잘잘못이나 공과가 아니라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어떻게 가택연금 상태나 다름없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뭐 결과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셨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했어야 된다. 교수님은 어떻게 밤 새셨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고 어떻게 진행이 될까 촉각을 곤두세우셨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런 국민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제 우리 평론가님께서 피의자의 방어권, 특히 이제 대통령인 만큼 더더욱 방어권을 좀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어권은 충분히 행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이의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까지 본인이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니까 구속영장 집행에 앞서서 본인이 실질 심사까지 참석을 해서 무려 40분간이나 자신의 정당성을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의자 방어권은 이제 충분히 행사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우리 평론가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왜 강제로 체포를 했어야 되느냐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것 하나, 이 두 가지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했다. 일단 강제 체포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특히 공수처에서는 3차례나 출석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출석을 거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법원이 이 사람은 체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해서 체포영장을 2차례나 발부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물리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신 구속이 필요하다라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영장 당직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구속이 돼서 지금 인신이 구속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해서 이제 영장 발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내란 수괴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명확히 이제 판사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 차 판사에게 좀 바라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기각을 했을 때 상당히 길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그 중에서는 사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항목마다 그러니까 4개의 혐의 항목마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하나
어떤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물론 뭐 그 구속영장과 관련된 판결문을 다시 이제 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논쟁이 계속 벌어질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이라는 건 뭡니까? 이 지금 내란죄는 조직범죄예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범이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그 우두머리에 지휘를 받아서 주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또 주요 임무 종사자의 실질적인 지휘를 받아서 가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조직이 구성하는 어떤 범죄가 내란죄인데 현재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 가담자들이 전부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과정이 불가능해지잖아요. 실제로 전화해서 뭐 우리가 입을 맞추자 한들 지금 재판에서 아까 그 지금 인신이 다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 현재는 실질적으로 가택 연금 상태 아니겠습니까? 헌재 심리가 끝날 때까지는 그 자신의 관저에서 거의 나오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나 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현격히 줄어드는 어떤 상황인데 굳이 그것을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 표현한 건 그러니까 지금 내란 수괴죄라는 건 그만큼 중대하다. 사건이 중대한 어떤 범죄다. 이건 가능하겠지만 내란의 우두머리라 할지라도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일단 창경 영장 당직 판사에 대한 인물 평가가요. 정치적으로 좀 무색무취하다라는 평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중견의 실력 있는 판사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없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 격인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 구속 적부심에서 기각을 한 적이 있고 또 장제원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 래퍼 유죄 판결을 내려가지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무색무취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정한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믿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 이 영장 발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안의 중대성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일단 혐의는 위법적인 그런 비상계엄이었고 또 너무나 많은 구체적인 진술들 그러니까 총을 쏴서라도 토끼로 뭐 국회 문짝을 부셔라도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안 되도록 그리고 체포조까지 동원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혐의는 명백하게 소명이 됐고 일단 증거인멸,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력을 동원해서 방어한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영장 담당 판사에게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장 발부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에 사실상 지금 대통령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서 지금 구속됐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절차대로 처리가 된다. 그래서 탄핵 심판도 절차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특히 이제 검찰은 앞으로 구속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진다라는 말씀. 그래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많고 시간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조금씩 짧게 포인트만. 오늘 뭐 잠깐 그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영장 발부 소식도 발부 소식인데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이걸로 또 상당히 이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폭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왜 민주주의가 되냐면 근대 민주주의 이전까지는 사실 총과 칼로서 내 의견을 관철시켰어요. 그런데 그 대신 총과 칼 대신 뭐가 들어섰냐면 투표함이 들어섰거든요. 투표를 통해서 총과 칼을 내려놓고 투표를 통해서 그 의견을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자. 이게 이제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이제 삼권도 분립이 되고 그런데 지금 서부지법에 폭력적 행사를 치러낸 결과가 윤 대통령의 지지를 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그 결과
무엇을 얻을 수 있었나요? 윤 대통령 실제로 지킬 수 있었나요? 아니면 그 구속영장의 어떤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나요? 예. 아니거든요. 도리어 더 윤 대통령에 대한 지금 뭐랄까요? 여론이 나빠질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첫 번째는 윤 대통령과 사실 그 변호인단에 있다고 봅니다. 그간 표현들이 좀 뭐랄까 좀 적절하게 예. 평화적으로 해달라라는 말을 미리 했었어야 됐다. 예. 그런 그걸 좀 관리했었어야 됐다. 근데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당에 대해서 얘기지만 조국을 부러워했던 어떤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예. 그때 당시에 조국을 응원하지 않았느냐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 지금 그 국민의힘은 너무 모범생들이다. 근데 지지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는 그때 당시에 조국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응원에 뭐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변호인단도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이고 지지자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 집회에 나왔던 분들한테 예. 우리가 좀 더 윤 대통령을 몸으로 좀 더 알겠습니다. 막았더라면 이런 후회가 아마도 이렇게 그 자극적인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지자들 오늘 폭력 사태가 윤 대통령한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 보셨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옥중 입장문을 냈었죠. 좀 더 자제해달라. 그리고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 이것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적으로 네. 해달라라는 부분만 했다면은 저는 참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줄 텐데 그게 플러스 알파가 너무 부정적인 게 많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경찰의 관용을 또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폭력과 경찰의 대응을 동일선상에 놨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굉장히 저는 부적절했고 관용 그 말씀이 지금 강경 대응보다는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달라 경찰한테 이제 그렇습니다. 당부했다는 거. 네, 그래서 그거가 하나 있고 또 예. 두 번째로는 본인의 비상계엄을 또 정당하다라는 논리를 설파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인데 본인이 앞에서는 평화를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다라는 예. 그런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왜 심각하냐면 폭력도 심각하지만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법부에 대해서 난입해서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거는 이제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이분들의 이런 것이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확신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네. 그런 잘못된 확신이 지금 뭐 12.3 비상계엄을 군대를 동원해서 일으켰던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사법당국에서 뭐 엄단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진짜로 엄단해서 다시는 사법부에 대한 폭력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찰이 저 시간에 저 일대에 4,000명이 넘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걸 못 막았잖아요. 근데 오늘 뭐 사법부만 저렇게 그 서부지법만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저기 기자들도 많았고 기자들도 상당히 위협했고 폭력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오죽했으면 기자들한테 카메라는 뭐 무기 중에 하나인데 본인의 직업상 메모리 카드까지 이제 뺏긴 경우도 있고요. 다시 돌려받기는 했습니다만 네, 상당히 네. 이제 위협적으로 느꼈었나 봅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봤더니 예. 일부 언론만이 아니라 거의 예. 모든 언론이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위협을 당했고 또 홍콩의 모 기자가 실질적으로 메모리 카드를 빼앗겼다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상당히 격앙돼 있었다고 여겨지고요. 예. 저는 경찰한테 되게 아쉬운 부분이 하나는 뭐냐면 4,0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예상됐던 어떤 부분이거든요. 예.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광화문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마포잖아요. 공덕동입니다. 예. 인근 그러니까 서부지법이 있는 곳이 광화문에서 수만의 이
시위대가 오전부터 그러니까 한 정오부터 계속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멀지 않죠.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한 3시경부터 이제 공덕동으로 다 이동하자 하고 한다면 광화문에서의 어떤 집회가 서부지법으로 확 갈 것은 사실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거의 수만의 어떤 정말 운집회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호송차가 한번 꺾였습니다. 지지자들이 이 앞에 가로막아갖고 서부지법 앞에서 바로 행렬이 중단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 단초 그러니까 이렇게 광화문 시위대가 전부 다 몰려오면 그때 당시에 공덕동 로터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미 운집해 있었던 그런 그 지지자들로부터 행렬이 막아선다면 나중에 공수처의 검사들이나 판사가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갈까도 딱 연상되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후부터 그 흐름을 어떻게든 설득을 하든 뭘 하든 마포에 직결하지 못하게끔 유도를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어차피 마포에서 이게 그 집회 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론가님 말씀은 사전에 경찰이 왜 이거 대비를 못했냐는 어느 정도는 말씀이신데 했었어야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의 과잉 대응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글쎄요. 실제로 과잉 대응을 지금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한테는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 일부 그 장면들은 경찰이 좀 과격하게 밀어붙이거나 또는 그럼으로써 이 방패를 동원해서 휘두르는 어떤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이미 시위대가 굉장히 많이 지금 난입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경찰들이 방어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일부 얘기하듯이 뭐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났다. 이건 확실한 근거도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누가 보더라도 시위대에 의한 지금 폭력적인 어떤 장면이므로 그것이 그렇게 증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 교수님은 경찰 대응 어떻게 보셨나요? 경찰의 대응은 뭐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워낙 이 시위 지지자들의 수가 많고 그분들이 이제 과격하다 보니까 진압하는데 3시간 걸렸다고 하는데 유리창을 깨고 뭐 법원 안으로 들어가서 심지어는 이 차은경 그 판사 색출까지 나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이제 그 담당 판사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현장에서 이 강성 지지층에게 체포가 됐다면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불상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 신변 보호에 나섰는데 그 이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체포적부심에서 기각을 내렸던 그 판사에 대해서는 또 살해 협박을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체포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정도를 넘어도 정상이 아닌 정도를 뭐 훨씬 넘어섰다. 그래서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일단은 뭐 보수든 진보든 구분 없이 강성 지지층들도 좀 분별력을 갖고 좀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특히 정치 지도자들도 이런 증오나 미움 이런 걸 동력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본인이 질책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 경찰이 이런 폭력 사태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다. 그러면 중도층으로부터 국민의힘은 더 외면당하고 앞으로 뭐 대선 전략이라든지 또는 그 다음에 뭐 지방선거 총선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신호탄이 된다. 이렇게 계속 가면은 뭐 내란은 옹호하고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은 극우 보수 정당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단순히 오늘 지지자들과 경찰의 대결이 아니었다.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지금 두 분 다 계속 해주셨는데 그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두고요.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발언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사법 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돼야 됩니다. 고문출 잣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잠시 잃었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먼저 여당 입장을 보면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권영세 비대위원장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논평을 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영장이 아까 그 기각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소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이겁니다. 야당 대표가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시선,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현격히 떨어진다라는 게 유창훈 판사의 사실은 이 긴 판결문의 결정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대통령에게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 대통령에게 가 있는데 뭐 도주 우려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고 또 조국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심까지도 법정 구속을 안 했어요.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도 만들고 온갖 정치 행위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은 대법의 확정 판결로 옥중에 있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놓고 볼 때도 그렇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이 시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한 사람을 기피 신청을 했잖아요. 정계선 재판관 뭐 이유나 이런 거 빼놓고. 근데 그게 얼마 만에 기각됐는지 아세요? 딱 20시간 만에 기각됐습니다. 그것도 이유 없다 하고 한마디 해갖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를 한번 해보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대북 송금 신진 판사를. 근데 지금도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34일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거는 이게 법원이고 그쪽은 헌법재판소일지라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얘기를 했다고 그걸 이야기하겠다면 충분히 어떤 뭐랄까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게 시간도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예, 34 그렇습니다. 34일이고요. 이화영 피고인도 역시 기피 신청을 옛날에 했었는데 그건 77일 만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20일 만에 결정이 되고 한쪽은 34일이나 77일 만에 아직도 결정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예 법정 그러니까 심리 기일까지도 다 확정을 해갖고 한다면. 한쪽은 완행열차고 한쪽은 KTX다라는 민주당, 국민의힘 주장이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라는 사법부가 여야를 지금 쟤는 잣대가 고무줄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일단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기본 논리는 자신들은 지금 약자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봐주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혹하기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 얘기겠습니까? 지금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 대법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총장, 대법원장, 사법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면 들지 이재명 대표 민주당 편을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굉장히 없는 그런 이야기고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고 대변인단도 그러고 또 그리고 권성동 비대위원장도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을 인신 구속을 하냐, 어떻게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대한민국의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걸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검찰 출신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죠. 그래서 이 검사들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을 집행할 줄만 알았지 법을 지키는 데는 약하다라는 그런 비판을 내부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권영세 비대위원장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초법적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좀 해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국민의힘 모두한테 이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윤 대통령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평론가께서도 비슷하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공수처의 불법 수사, 서부지법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계속 제기를 해오니까 이런 것들이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지적. 아까 평론가님 이 부분은 잠깐 말씀하셨으니까요.
교수님 얘기부터 짧게 한번 들어보죠.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네. 집행되는 상황에서 일단 경호처 물리력을 동원해서 네. 저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장하는 논리가 수사도 불법이다. 그리고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서 발부한 영장도 불법이다. 네. 그러면서 끝까지 싸우겠다. 플러스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자라고 선전선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부지법에 대한 집단 난동, 폭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선전선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마인드 속에는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함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폭력으로 본인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 군대를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국회를 봉쇄하고 또 여야 정치 지도자들 심지어는 국회의장까지 체포하려는 그런 내란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평론가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박찬대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대표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얘기에 물타기다.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사법적인 어떤 절차를 불응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불응하고 있어요. 어떤 거? 법화 문제. 법화에 대해서 검찰이 끊임없이 소환을 했습니다. 소환해라. 아니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조사하겠다.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3번이나 했어. 마지막으로 한 번 응했지. 지금 현재까지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이 불리하다. 왜 국민들이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건 똑같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앞으로의 사법 리스크들에 대해서 더 이상 지연을 하거나 회피하거나 했을 때 아니 대통령도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바라볼 것입니다.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짧게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짧게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비상계엄을 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리력을 내세워서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거꾸로 지금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130번이나 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려 포함해서 400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강제 연행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알겠습니다. 검찰이 당연히 체포영장 청구했고 거부하면은 당연히 체포영장을 또 집행을 했을 것이고 구속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오늘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다시 돌아오겠는데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번 법원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는데 이 얘기 좀 먼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부지법에 집단 폭력 난동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석방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졌고 또 문자로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련자들에게 다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부지법 이 폭력 사태가 더 확산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게 윤상현 의원 하면 그래도 수도권에서 무소속으로 2번이나 당선될 정도로 굉장히 개인의 관리 능력 또 지지 세력이 있는 사람인데 최근의 사태에서 이제 갑자기 이 극우 아스팔트를 겨냥한 그런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관제에 가가지고 또 정강훈 목사 앞에 가가지고 90도로 절하니까 앞으로 대통령 되겠다 그러니까 큰절도 하고 근데 볼 때 본인은 아마 강성 20% 지지층을 보고 앞으로 본인이 정치를 하는 것이 대권 도전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굉장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패착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상현 의원 오늘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네,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후거든요. 자,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86명이 지금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자를 해서 걱정하지 마라 풀려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어떤 폭력적인 시위를 부추겼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서 황교안 전 대표도 이렇게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폭력 시위를 부추겼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부추겼다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가장 많이 이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한남동에 그 실제로 거의 예. 매일같이 나갔고요. 예. 이때 몇 가지 동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커뮤니티에도 남아 있는 게 이 집회를 주도했던 뭐 보수 유튜버나 혹은 그 종교인이 우리가 몸으로라도 막자. 지금 뭐 체포조가 오면은 우리가 담을 뛰어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선전선동하는 어떤 뭐 멘트가 있었는데 그때 윤상현 의원이 무대 위에 있어서 위에서 그것을 제재하거나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는 어떤 장면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윤상현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제 좀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수사가 아무래도 집회를 지금 지휘하거나 혹은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돌입할 거거든요. 이제 제가 잠깐 첨언을 하면 네. 지금 이제 검찰하고 경찰은 전원 구속 방침을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혐의를 적용을 하느냐가 크게 이제 건조물 침입죄, 그리고 또 공용 건물 손상죄, 그리고 또 공무집행 방해죄. 근데 이게 다수의 위력으로 또 이런 뭐 흉기 같은 그런 물건을 소지하면은 이게 특수가 또 들어갑니다.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장 소유죄까지 적용이 된다면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곧 석방될 것이다라는 거는 전혀 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런 폭력 지지자들을 부추기는 발언이 지금 윤상현 의원뿐만 아니라 본인은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꼭 나 하라고 부추기지 않았고 그 전에 이제 그 전날 담을 넘었던 그 청년들이 이제 체포가 됐기 때문에 곧 뭐 석방될 것이다라고 했지 기물 파손한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그런 해명이 있었습니다. 해명까지 이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꼭 윤상현 의원뿐만이 아니라 전광훈 목사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다음 주 이제 그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이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와 그 다음에 지지자들의 이런 폭력적인 시위 또는 폭력적인 어떤 난입 이 부분들이 여론조사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랬을 때도 지금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지금 당원들을 그대로 놔둬야 될까? 이건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고민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주말이어서 그렇지 내일부터 엄청난 여론 후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내일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들이 쏟아낼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표현들은 오늘까지 사실은 이 지지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지지를 받기 위한 멘트이지 내일부터 이 당에 또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언제까지 이 선을 긋지 않고 일부 지지자들과 궤를 같이 할 거냐. 그런데 실제로 진짜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지금 그 여론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시민들 과격한 행동, 뭐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의 과격한 발언 이건 정말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그거는 뭐 당연히 원론적으로 아무리 자기 정치를 한다고 그래도 말이죠. 근데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극우적인 전광훈 목사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함께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는 데는 아까 자기 정치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자기 정치하는 데는 미래에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이제 그런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원칙론적인 얘기지만 그렇다면 이런 정치인들은 국가와 뭐 민족이라든지 국민을 생각지도 않고 자신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나라도 문제지만 과연 국민의힘 보수 세력의 미래는 이게 과연 플러스겠는가라는
라는 부분. 근데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굉장히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예, 표 한번 보여주시죠. 여론조사를 네. 아예. 그래서 지금 뭐 일부에서는 지금 정당 지지도에서 네. 국민의힘이 앞선 그런 결과도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고무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극우 아스팔트 세력하고 결합이 돼서 더 선전선동 강경으로 갈 텐데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단 최근에 이런 추세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여론조사 추세는 예. 일단은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수 지지층이 좀 과다 표집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266명의 보수 응답자가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338명으로 늘었거든요. 예. 그리고 MBS에서는 281명에서 326명으로 크게 늘은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근데 동시에 중도층은 지금 굉장히 줄었단 말이에요. 무당층은. 네. 그러니까 지난번 갤럽하고 MBS 조사에서 한 27%가 이번에는 17%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전체적인 국민 여론인가라는 부분. 그래서 여도 네. 야도 보수도 진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착시 효과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갤럽의 여론조사이고 39대 36으로 이제 역전이 된 거죠. 물론 오차범위긴 합니다만 수치상 이렇게 역전이 됐습니다. 추세선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갤럽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비슷한 그 수치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과다 표집 그 보수 유권자들의 이제 과다 표집이다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공통적으로 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반응을 제가 한번 타임라인으로 보죠. 처음에 일부 그러니까 메이저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매번 하는 리얼미터라든지 갤럽이라든지 MBS가 아니라 조금 뭐랄까요? 그런 어떤 매주 하는 어떤 여론조사가 아니니까 네. 처음에 한 두 군데서 나오니까 민주당이 고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발 못했습니다. 왜? 연이어서 우리가 메이저라고 얘기하는 많은 어떤 여론조사 한길 리서치라든지 예. 뭐 계속 리서치뷰라든지 예, 계속 예.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 추세선이. 예. 그러다가 결정적으로는 갤럽과 MBS 때문에 민주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거의 다 ARS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ARS가 아니라 갤럽이나 MBS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이나 예. 면접이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훨씬 더 뭐랄까요? 그 이 데이터의 뭐랄까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그리고 없는데 응답률도 높습니다. 응답률도 높고요. 그럼 과다 표집이란 건 왜 그럴까요? 과다 표집을 다시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는 건 그만큼 할 얘기가 많은 것이고요. 예. 그런데 결국은 저는 나훈아 씨의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왼쪽 너는 잘했냐? 너는 뭘 잘했냐 하는 표현이 지금 이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아니 임 대통령을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갤럽도 보면은 아직도 한 60%예요. 탄핵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데 탄핵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60%를 민주당이 고스란히 가져가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갤럽만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들의 과다 표집이다라고 이제 그런 결과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편안한 자세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야당은 당연히 비상이 걸린 거죠. 예. 왜냐하면 비상계엄 직후에는 2배 더블 스코어로 정당 지지율에서 앞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역전까지 됐으니까 아무리 이 보수 지지층의 표심이 과다 표집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빨간불이 켜진 거죠.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뭘 성찰해야 되느냐. 당연히 뭐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민주당은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뭐 수권 정당으로서의 안정감이라든지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는 못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다만 제가 계속해서 이 착시 효과를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일단 보수의 대선 주자의 지금 지지율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김문수 지금 씨가 1위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문수 씨는 누가 봐도 지금 극우 쪽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의 대선 주자 가운데 1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일반적인 국민들의 여론의 흐름하고 맞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김문수 씨가 과연 보수 내지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을 경우에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의 외면
일단 중도층은 뭐 많이 잡으면 40%까지 보거든요. 예. 보수 30%, 뭐 진보 30%. 그러면 알겠습니다. 필패로 가는 흐름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우리 여론조사 한 번만 보고 정정을 하고 가죠. 저도 놓쳤었는데 조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시다가 조금 이게 수치가 잘못됐나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갤럽 여론조사죠? 예,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57%, 반대가 36%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3% 그러셨군요. 포인트 조금 더 높여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예, 예. 확실히 내려가긴 했습니다. 네네. 찬성이. 예. 57대 36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정호 세한대 교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